일본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교토대 연구실에서 70년 만에 실험 프로토콜 변경이 일어났죠. 한자 3천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를 동시에 쓰는 나라에서 갑자기 한글 24자가 표준 실험 도구로 채택됐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당혹했고 교과서는 개정을 요구받았습니다. 500년 전 설계된 문자가 21세기 인지과학 실험실의 통제 변수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일본 학계가 한글을 연구 도구로 선택한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전공은 의물론이고 30년간 일본어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죠. 일본어는 복잡합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동시에 씁니다. 초등학생이 6년간 배워야 할 한자만 1026자예요. 중학교 졸업까지 2136자를 외워야 하죠. 이 복잡성은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문자가 복잡하다는 건 문화가 깊다는 증거다. 학회에서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제 연구실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 설계였습니다. 저는 음소 인식 속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었어요. 피험자에게 무작위 음절을 보여주고 첫 소리를 인식하는 시간을 재는 실험이었죠. 문제는 일본어 문자였습니다. 가와 사를 보여줬을 때 피험자는 문자 형태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 다음 소리를 떠올리죠. 2단계 과정입니다. 한자는 더 복잡했습니다. 좌를 보면 의미 발음 음소 순서로 처리됩니다. 3단계죠.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순수하게 음소 인식 능력만 측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조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알파벳을 쓰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인 피험자에게 알파벳은 외국어야. 모국어 실험이 아니게 돼. 시험실은 막혔습니다. 3개월간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죠. 그날 밤, 저는 국제학회 논문을 뒤적이다가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통제 변수로 쓴 연구였습니다. 미국 MIT 언어학과 논문이었어요. 2018년 발표됐죠. 연구자는 음소 분리 실험에서 한글을 표준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시각적으로 분리된다. 기역과 알을 독립적으로 인식 가능하다. 알파벳보다 변수 통제가 정밀하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글요? 그게 뭐죠?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국 문자,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뤄진 뭔가 기하학적인 글자. 서울 간판에서 본 적 있었죠. 하지만 연구 도구로 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학 전공 동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님, 한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어 전공자가 왜 갑자기 한글을? 시험 때문입니다. 음소 분리를 깔끔하게 측정하려면 한글만 한 도구가 없더군요.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한글은 인공 설계 문자입니다. 자연 발생한 일본어 중국어와 다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음성학 원리로 직접 설계했죠. 좋은 위치와 방식을 문자 모양에 반영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문자를 설계했다고요? 맞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형태죠. 디귿은 혀가 위 잇몸을 터치하는 순간을 그렸어요. 발음 기관의 단면도를 문자로 만든 겁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문자가 아니라 발음 기호 아닙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글은 애초에 음성학 교재로 기획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제자 원리가 명시돼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 규칙, 음가 변동 법칙까지. 500년 전에 이미 생성의물론 개념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443년요? 그때 일본은 가나 표기법도 정리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럼 왜 이 문자가 지금까지 실험 도구로 안 쓰였죠?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으니까요. 한글은 작은 나라의 독특한 문자였어요. 중국, 일본, 서양 학자들은 한자 알파벳에만 집중했죠. 한글은 그냥 신기한 사례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저는 MIT 논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논문 결론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투명한 문자음소 대응을 제공한다. 음운 처리 연구에서 교란 변수를 제거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구였습니다.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과학적 도구.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도구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다음 주, 저는 연구실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험은 한글로 진행합니다. 조교들이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피험자들이 한글을 모르는데요. 가르치면 됩니다. 한글은 2시간이면 배웁니다. 2시간요? 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원리는 30분이면 이해돼요. 김 교수님이 확인해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어는 6년 걸립니다. 한글은 2시간. 이 격차가 제 30년 연구의 전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하나로 연구 방법론을 바꿀 순 없었죠. 일단 파일럿 테스트를 합시다. 피험자 10명만 모집해서 한글 학습 후 음소 인식 실험을 돌려보세요. 조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글 교재가 없었어요. 일본어로 된 한글 학습서는 관광객용 회화책뿐이었습니다. 문자 구조를 설명하는 교재는 전무했죠. 저는 김 교수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교재를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음성학자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일주일 후 그가 18페이지짜리 PDF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의 조음음성학적 분석, 일본어 화자를 위한 입문서.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각 자음마다 조음 위치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혀의 위치, 성대의 진동 여부, 기류의 방향까지. 이건 문자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해부학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운다는 건 발음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성기관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피험자는 도쿄대 학부생 10명이었습니다. 언어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공학경제학과 학생들이었죠. 평균 나이 21세. 오전 9시 실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실험이 뭔가요? 한글 학습 후 음소 인식 테스트입니다. 한글요? 한국어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저는 김 교수가 만든 18페이지 교재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문자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페이지에는 기억이 크게 인쇄돼 있었고 옆에 혀와 목구멍 단면도가 그려져 있었죠. 맞습니다. 기억입니다. 혀뿌리가 영구개를 막을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문자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국제음성기호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국제음성기호는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한글은 1443년입니다. 400년 앞서 있죠. 시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을 썼습니다. 자음 5개만 먼저 배워봅시다. 기역은 목구멍 뒤쪽, 이은은 잇몸, 디귿은 잇몸과 입천장 사이, 리을은 혀를 튕기는 소리, 미음은 입술을 닫는 소리입니다. 학생들이 따라 발음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15분이 지났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일본어 가나보다 쉬운데요? 왜 그렇게 느꼈죠? 가나는 외워야 하잖아요. 가가 왜 카 소리인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논리가 있어요. 기억이 왜 그 소리인지 이유가 보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자음 14개를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모음입니다. 아, 야, 여. 10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음은 더 빨랐습니다. 세로획은 하늘, 가로획은 땅. 점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천지임 원리네요. 맞습니다. 우주론이 문자에 들어가 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가나다라를 썼습니다. 이제 조합 규칙입니다. 자음 모음 음절. 기역 아가. 이은 나. 이해됐나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의외였습니다. 질문이 없었어요. 정말 이해했나요? 시험 삼아 도쿄를 한글로 써보세요. 학생들이 공책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5초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 디귿오, 그 다음 키읔오. 이렇게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시간 만에 응용이 가능했어요. 일본어 히라가나는 최소 3일 걸립니다. 가타카나까지 합치면 일주일이죠. 그런데 한글은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글 음절을 무작위로 띄웠어요. 가, 너, 도, 리, 무. 학생들은 버튼을 눌러 첫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반응 속도를 밀리초 단위로 측정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반응 속도 0.38초. 일본어 히라가나 실험 때는 0.52초였습니다. 0.14초 차이.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뇌가 문자 해독 단계를 건너뛴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답은 10% 미만이었어요. 일본어 실험에선 18%였죠. 정확도도 높았습니다. 시험 후,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과 히라가나, 뭐가 다르다고 느꼈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히라가나는 기억해야 했어요. 한글은 이해하면 됐습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퍼즐 같았어요. 규칙만 알면 무한히 조합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퍼즐. 맞았습니다. 한글은 닫힌 목록이 아니었어요. 열린 시스템이었죠. 히라가나는 46개를 외워야 끝입니다. 한글은 24개를 배우면 1172개 조합이 가능해요. 이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2시간 만에 한글로 음소 인식을 했어요. 반응 속도도 일본어보다 빨랐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글은 배우는 문자가 아니라 깨닫는 문자니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배우는 문자 vs 깨닫는 문자. 그런데 교수님. 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일본어 발음까지 교정됐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나와 나를 헷갈리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로 리을과 디귿의 조음 위치 차이를 배우고 나서 일본어 발음도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이 메타 도구 역할을 한 거죠. 김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뭐요? 한국에선 외국어 교육에 한글을 씁니다. 영어 발음 교정할 때 한글로 먼저 음소를 분리해요. 예를 들어 think, sink가 아니라 think로 표기하면서 시옷과 디귿의 차이를 가르치죠. 한글이 발음 교정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언어의 발음을 분석할 수 있는 범용 도구였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한글을 활용한 의문론 실험 방법론입니다. 학과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한글요? 일본 대학에서 한글을 연구 주제로? 네, 이건 단순한 문자 연구가 아닙니다. 실험 방법론의 혁신입니다. 하지만 학계 반응이 좋을까요? 일본어 연구자들이 한글을 쓴다는 게 저는 데이터를 내밀었습니다. 반응 속도 0.38초, 정확도 90% 이상. 히라가나보다 우수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문제입니다. 학과장이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입니까? 네, 재현 가능합니다. 피험자를 더 모집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학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락과 세미나에 올려드리죠. 하지만 각오하세요.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발. 예상했습니다. 30년간 일본어 문자 체계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는 정체성의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연구 동료였습니다. 세미나 날이 왔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 회의실. 오후 2시. 교수 15명이 모였습니다. 평균 경력 20년 이상. 일본어 의문론, 문자학, 인지언어학 전공자들이었죠.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한글을 활용한 음소 인식 실험의 타당성 검증입니다. 뒷좌석에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글. 왜 갑자기?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문제 제기 일본어 문자는 의문론 실험의 통제 변수로 적합한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음절 문자입니다. 가는 자음크와 모음, 에가 분리되지 않죠. 피험자가 음소를 인식하려면 먼저 음절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지 부하가 발생합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본어가 원래 그런 구조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하려는 건 언어 구조가 아니라 음소 인식 능력 자체입니다. 문자 체계의 특성이 실험 결과를 왜곡하면 안 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한글 실험 평균 반응 속도 0.38초, 정확도 91%. 히라가나 실험 평균 반응 속도 0.52초, 정확도 82%.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만요. 나카무라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60대 중반, 일본어 의문론 권위자였죠.
학생들이 한글을 언제 배웠습니까? 시험 당일 2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2시간요? 그리고 바로 실험을? 네. 나카무라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학습 효과가 아닙니까? 새로운 문자를 배운 직후라 집중도가 높았을 겁니다. 히라가나는 학생들이 이미 아는 문자니까 긴장도가 낮았겠죠.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대조군 알파벳 실험 평균 반응 속도 0.41초, 정확도 88%. 알파벳도 학생들이 잘 아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히라가나보다 빨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니까요. 나카무라 교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알파벳 쓰면 되잖습니까? 왜 굳이 한글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가와 알파벳 캬의 비교 이미지였습니다. 알파벳은 선형 배열입니다. 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하지만 한글은 블록 구조입니다. 기역과 아가 하나의 음절 안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피음자는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저는 페마라이 스캔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MIT 연구팀의 뇌 영상 데이터입니다. 한글을 읽을 때 좌뇌 브로카 영역과 우뇌 시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알파벳은 좌뇌만 활성화되죠. 한글은 음운 처리와 시각 처리를 병렬로 수행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론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은 음소 중심 실험의 최적 도구다. 이유 1 자무 분리 구조, 이학습 용이성, 세병렬 처리 가능성. 발표가 끝났습니다. 1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토 교수였습니다. 40대 초반, 인지언어학 전공.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지금까지 국제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까? 설마 우리만 몰랐던 건 아니겠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글은 단일 언어 전용 문자로 인식됐습니다. 한국어만 쓸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실제론 범용 음소 표기 도구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think, birthday, birthday. 한글은 영어의 미세한 발음 차이까지 포착합니다. 시옷과 스의 구분, 디귿과 티읕의 구분, 알파벳으론 불가능한 정밀도죠. 사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20세기 내내 비주류 문자였습니다. 한국은 식민지였고 전쟁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약했죠. 서양 학자들은 중국어 일본어에만 관심 있었어요. 한글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까? 네. 2010년대 들어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K-pop, 영화,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죠. 그제야 학자들도 한글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저는 논문 목록을 띄웠습니다. 2015년 옥스퍼드대, 2017년 스탠퍼드대, 2018년 MIT, 2020년 케임브리지대. 모두 한글을 실험 도구로 사용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재발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학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설득력 있는 발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 일본어 연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외국 문자로 일본어를 분석한다는 게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한글은 일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마치 현미경이 맨눈을 대체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도구다. 문화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어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어 문자로만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한글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사토 교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동의합니다. 과학의 국경은 없습니다. 1명, 2명. 박수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교수는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사토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연구실에서 아동 언어 발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적용해보고 싶은데 협업 가능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연구입니까? 난독증 아동의 음소 인식 훈련입니다. 일본어 문자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음절 단위로만 인식하거든요. 한글이라면 음소 단위 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그날 저녁,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미나가 성공적이었습니다. 협업 제안도 들어왔어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각오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 학계가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주목할 겁니다. 중국, 유럽, 미국, 한글이 범용 연구 도구로 자리 잡는 순간 언어학 교과서가 다시 쓰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은 학자들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글은 인류의 지식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주 후, 제 메일함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PCIU. 제목 다언어 문해력 연구 프로젝트 참여 제안.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귀연구팀의 한글 활용 의물론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산하기관에서 진행 중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귀연구팀과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유네스코. 왜 갑자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정 연구원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죠.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에서 이메일 받았습니다. 아, 교수님. 영어로 하시겠어요? 네. 그게 편하겠습니다. 언어가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의 세미나 발표 자료가 저희에게 전달됐습니다. MIT와 협력 관계에 있는 연구자를 통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왜 관심을? 저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문맹률을 낮추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각 지역 언어마다 문자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는 문자가 아예 없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교수님 연구에서 한글 학습 시간이 2시간이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글을 과도기적 문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과도기적 문해 도구요? 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소수민족 아이들은 크메르어 문자를 배우는데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글로 먼저 음소 개념을 가르치면 이후 자기 언어 문자를 배울 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한글이 인지적 발판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생각해 본 적 없는 접근이었어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 전문 분야는 의물론이지 문해 교육이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실험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2시간 만에 습득 가능한지 그 프로토콜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서울요? 네.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연구자들이 모입니다. 다언어 문해력 연구 킥오프 미팅이죠.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서울, 다언어 문해력.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을 문맹 퇴치 도구로 쓰고 싶다고 합니다. 김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는요. 한글의 이식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2009년에 한글을 채택한 사례도 있고요. 찌아찌아족요? 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소수민족입니다. 자기들 언어에 문자가 없었는데 한글을 빌려 쓰기로 했죠. 마을 표지판, 교과서 모두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요. 가능합니다. 한글은 음소 표기 도구니까요. 어떤 언어든 소리만 있으면 표기할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다 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찌아찌아족 2009년 한글 채택. 그럼 유네스코는 그걸 확장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제공한 건 과학적 근거예요. 한글이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증명. 이제 유네스코는 그걸 정책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실험 도구를 찾았을 뿐인데 그게 연구입니다. 실험실에서 시작한 발견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한글 간판이 지나갔습니다. 카페, 편의점, 병원. 익숙한 글자였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는데 이제는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버스가 서울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 지하철 표지판, 디지털 광고판. 모든 게 한글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글이 정돈돼 보였어요. 알파벳 간판보다 깔끔하고 한자 간판보다 명료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블록 구조라 공간 효율이 높았어요. 서울대학교가 5글자지만 알파벳 세오 내셔널 유니버시티보다 짧게 보였죠. 버스가 멈췄습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서울 중구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12명의 연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정 연구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악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언어학과 장 교수, 태국 출라롱콘대 교육학과 수파폰 교수, 베트남 하노이대 응울론 응우엔 교수. 모두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정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다언어 환경에서의 효율적 문해 교육 모델 구축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48개국에서 문맹률이 20%를 넘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아동의 경우 50% 이상이죠.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역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자 체계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는 문자 자체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표준 문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장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쓰자는 겁니까? 정확히는 한글을 초기 문해 도구로 쓰자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먼저 음소 개념을 배운 후 자기 언어 문자를 배우는 거죠. 응우엔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국 문자입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게 문화적 침략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김민정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대학교 연구팀을 초청했습니다. 일본 학자가 한글을 연구 도구로 쓴다는 건 한글이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증거니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을 문화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로 봅니다. 마치 아라비아 숫자처럼요. 응우엔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요? 네.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누구도 이걸 문화 침략이라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이건 범용 도구니까요.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할까요? 아이들이 2시간 만에 배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쿄대 실험실. 일본 학생 10명이 한글을 배우는 장면이었죠. 영분 학생들이 교재를 받습니다. 30분 자음 14개를 따라 읽습니다. 60분 모음 10개를 조합합니다. 90분 도쿄, 오사카를 한글로 씁니다. 120분 컴퓨터 화면에서 한글 음절을 읽고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수파폰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2시간이네요. 네, 재현 가능합니다. 피험자 100명으로 실험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장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어 화자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한자 문화권 학습자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한글의 형태소 개념이 명확하니까요. 응우엔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수민족 아동 20명으로요. 수파폰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북부 산악 지역에서도 시도해보죠. 회의가 끝난 후 김민정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았어요. 제가 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를 보여준 것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본 학자입니다. 한국 문화를 옹호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글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과학이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일본 학자인 제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3개월 후, 제 연구실에 국제우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 베트남 하노이. 발신인 응우엔 교수. 저는 소포를 뜯었습니다. 안에 USB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쿄대 교수님께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영상 파일 12개, 엑셀 데이터 시트 3개.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 몽종 마을이었습니다. 교실 하나, 아이들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8세에서 12세 정도. 응우엔 교수가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따라하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아이들이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됐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가나다라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응우엔 교수가 몽족 언어 단어를 칠판에 썼습니다. 희망, 몽족을 뜻하는 단어였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한글로 어떻게 쓸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칠판 앞으로 나와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흐몽. 정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한글로 자기 언어를 표기한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교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노트에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하나의 노트를 비췄습니다. 몽족 언어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는 의미의 문장이었죠. 응우엔 교수가 베트남어로 번역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손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운 후 자발적으로 자기 언어를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들 스스로 한글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몽족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되는데 로마자는 성조를 표현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성조 표시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시트를 열었습니다. 학습 시간 평균 2.3시간, 문해율 향상 실험 전 35%, 실험 후 89%, 3개월 후 유지율 91%.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해율이 35%에서 89%로 3개월 만에 저는 다른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조군 데이터였습니다. 기존 베트남어 교육 평균 학습 시간 6개월, 문해율 55%, 한글 병행 교육 평균 학습 시간 2개월, 문해율 89%.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저는 조교를 불렀습니다. 이 데이터 좀 봐. 이게 진짜야? 조교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이건 혁명인데요? 혁명? 네, 문해 교육의 혁명입니다. 한글이 메타 문자로 기능한 거잖아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발판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타 문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국 스파폰 교수에게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파일럿 테스트 성공. 본문, 도쿄대 교수님, 놀라운 소식입니다. 태국 북부 카렌족 아동 25명 대상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학습 후 태국 문자 습득 속도가 3배 빨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음소라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글 선행학습 그룹 태국 문자 습득 2개월, 기존 교육 그룹 태국 문자 습득 6개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두 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이 보편 교육 도구로 기능한 겁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베트남과 태국 결과가 왔습니다. 둘 다 성공이에요. 김 교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한글은 음소 문자의 완성형이니까요. 음소 개념만 정확히 가르치면 어떤 문자든 배우기 쉬워집니다. 한글은 그 입문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대 캠퍼스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논문을 쓰세요.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세요. 이건 일본만의 연구가 아닙니다. 인류 공통의 발견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연구실에서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제 한글의 범용 음소 문의 도구로서의 가능성 다언어, 교육 실험 증거. 초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는 한글이 특정 언어에 종속된 문자가 아니라 범언어적 음소 교육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일본, 베트남, 태국 3개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한글 선행학습이 모국어 문자 습득 속도를 평균 2.8배 향상시켰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였습니다. 세미나 때 반대했던 그 교수죠.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네 논문 소문 들었네. 한글을 범용 도구로 쓴다는. 네, 베트남과 태국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봤네. 학과 내부망에 올라온 거. 나카무라 교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처음엔 자네가 유행을 좇는다고 생각했어. 한글이 뭐 대단하다고 일본 학자가 그걸 연구하나 싶었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내가 틀렸더군. 이건 유행이 아니야. 패러다임 전환이야.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40년간 일본어 문자를 연구했네. 히라가나의 역사, 가타카나의 변천, 한자의 수용. 그게 내 정체성이었어. 그런데 지금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 솔직히 자존심 상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이야. 나카무라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과학자는 자존심 따위로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지. 데이터가 말하면 우리는 들어야 해. 그게 학자의 의무니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 올려도 되겠나? 일본 측 데이터는 내가 추가 검증하겠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악수가 끝난 후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뭔가요? 이 연구가 정치적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해줘. 한글이 위대하니 한국이 위대하다. 이런 식의 논리 말일세. 과학은 과학이야. 민족주의와 섞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논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화유산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지식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마치 아라비아 숫자가 특정 문화를 넘어 보편 기호가 된 것처럼 한글도 보편 음소 표기 체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지 체계와 한글의 설계 원리가 일치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의미한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인간 인지 체계와 한글의 일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 인간이 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자를 설계했죠. 결과적으로 한글은 뇌과학적으로 최적화된 문자가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과학이 그 통찰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15세기 한 국가의 발명품이 아니다. 21세기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응우엔 교수, 수파폰 교수, 나카무라 교수에게 초안을 보냈습니다. 제목 공동 저자 확인 요청 한글 범용성 연구 논문.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면 세계가 반응할 겁니다. 찬성도 있을 거고 반대도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작동했습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학자로서 그 보편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과학엔 국경이 없으니까요. 3개월 후 논문이 Nature Human Behavior에 게재됐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인지과학 저널이었죠. 게재 당일 제 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50통, 100통, 200통. 멈추지 않았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베를린, 전 세계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연구 제안, 세미나 초청, 데이터 공유 요청. 그런데 이상한 메일도 있었습니다. 발신 미국 교육부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Literacy. 제목 긴급 한글 교육 프로그램 검토 요청.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쿄대 교수님께 귀 연구팀의 네이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자녀 교육 문제 해결에 한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공립학교에는 150개 이상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으며 이들의 영어 문해율은 평균 62%에 불과합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미국 교육부? 조교를 불렀습니다. 이거 진짜야? 조교가 발신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메일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날 오후 BBC 뉴스 웹사이트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글, 세계분의 교육혁명 가능성, 연구 결과 발표, 기사 내용.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주도한 국제공동연구에서 한글의 놀라운 교육 효과가 입증됐다. 한글을 선행학습한 학생들은 모국어 문자 습득 속도가 평균 2.8배 빨라졌으며 문해율도 35%에서 89%로 급증했다. 연구팀은 한글이 특정 언어 전용 문자가 아니라 범용 음소 교육 도구라고 결론지었다. 기사 하단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영어 알파벳이 최고지. 한국 정부가 돈 준 연구 아닌가? 일본 학자가 쓴 논문인데 왜 한국 정부가 돈을 줘?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다.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다. 댓글 수가 500개를 넘어갔습니다. 저녁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알파벳, 새로운 보편 문해 도구인가? 독일 슈피겔, 중국 인민일보,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요. 미국 교육부도 연락 왔고요. 이건 제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문해 교육은 정치적 이슈니까요. 전 세계 8억 명이 문맹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죠. 그런데 갑자기 해법이 나타난 겁니다. 반응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치와 무관하게 연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발견이 정치적 파장을 낳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교수님이 중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네바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였습니다. 주제 21세기 보편 문해 전략 재검토.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옆자리에 응우엔 교수가 앉았습니다. 교수님, 이 회의가 뭔지 아십니까? 응우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긴급 소집됐다는 건 뭔가 큰 결정이 날 거라는 뜻이죠.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로 이동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30명이 넘는 인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교육부 관계자, 언어학자, 정책 입안자들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도쿄대 연구팀의 네이처 논문을 검토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저희 논문 초록이 떴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한글 선행학습이 문해율을 단기간에 2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만약 이 방법론을 전 세계에 적용한다면 교육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추정 효과 3년 내 문맹률 50% 감소, 비용 절감 기존 대비 40% 감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알파벳 체계를 부정하는 겁니까? 교육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글을 초기 교육 도구로 쓰자는 겁니다.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 한글로 음소 개념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화 제국주의 아닙니까?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 학자입니다. 한국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죠. 제가 한글을 연구한 건 문화적 동질감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를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그건 아랍 문화 제국주의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숫자는 보편 도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보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계산의 도구라면 한글은 발음의 도구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한글 교사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 세계의 한글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응우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글은 자가 학습 가능합니다. 18페이지 교재와 2시간이면 충분하죠. 교사는 촉진자 역할만 하면 됩니다. 18페이지요? 네, 저희가 이미 개발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버전으로요. 미국 대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는 22개 공용어가 있습니다. 각 언어마다 문자가 다르죠. 한글이 이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인도 벵골 지역 파일럿 테스트 결과입니다. 벵골어, 힌디어, 타밀어 화자 60명 대상. 한글 학습 후 모국어 문자 습득이 평균 2.5배 빨라졌습니다. 인도 대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놀랍군요.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찬성, 반대, 유보,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데이터가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중국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죠? 한자는 중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되면 한자의 위상이 흔들립니다.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건 대체가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한글로 음소를 배운 아이들이 한자를 더 빨리 배웁니다. 음은 구조를 이해하니까요. 중국 대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베이징대와 협력해서 실험하면 나올 겁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글 혁명 하나의 알파벳이 세계 문해를 구할 수 있을까?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대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는 교육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 아냐? 데이터를 봐라. 과학이다. 일본 학자가 쓴 논문인데 왜 한국 음모론을 말하나? 알파벳으로 충분하다. 바꿀 이유가 없다. 8억 명의 문맹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연구자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데이터나 분석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제 연구를 놓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저항,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한글은 작동한다는 걸, 그리고 과학은 결국 진실을 이긴다는 걸.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릴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겁니다. 데이터와 함께 6개월 후 제 메일함에 특이한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옥스퍼드대학 언어학과 제목 공식 사과 및 협력 제안.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과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쿄대 교수님께. 저는 옥스퍼드대 응울론 교수 데이비드 크리스털입니다. 6개월 전 BBC 인터뷰에서 귀 연구팀의 한글 연구를 과장된 주장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재현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귀하의 데이터가 정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스털, 세계적인 언어학자였습니다. 알파벳 연구의 권위자죠. 그가 사과 메일을 보낸 겁니다. 메일은 계속됐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영국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글 선행학습 그룹은 영어 파닉스 습득이 2.3배 빨랐습니다. 특히 난독증 위험군 아동에게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협력 연구를 제안합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PDF를 열었습니다. 옥스퍼드 한글 실험 재현 연구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그래프, 통계, 인터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한글은 영어 학습자의 음소 인식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 저는 조교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옥스퍼드에서 재현 실험 성공했대. 조교가 화면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재현 성공 소식이 퍼지면. 그날 오후 또 다른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제목 한글 교육법 워크숍 개최 제안. 도쿄대 교수님께.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21세기 문해 교육 혁신 워크숍을 기획 중입니다.
주재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일정 3개월 후 참가 예상 인원 전 세계 교육 정책 위반자 200명.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후 비어 있었습니다. 수학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의 신경언어학적 기재 연구를 제안합니다. FMRI로 한글 학습 시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분해 프로젝트의 한글 방법론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인도 델리대, 브라질 상파울루대,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한 달 사이 15개국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협력 연구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현 실험에 성공하고 있어요. 김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과학은 재현 가능성이 핵심이니까요. 한글의 효과가 일본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나타난다. 이게 증명된 순간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청이 너무 많아요. 선택하세요. 교수님은 연구자입니다. 정책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연구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세상이 알아서 합니다. 2개월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 프랑스 교육부. 제목 파리 공립학교 한글 시범 교육 프로그램. 도쿄대 교수님께 프랑스는 이민자 자녀 교육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랍어, 중국어, 아프리카 제어, 30개 이상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프랑스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죠. 한글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파리 2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요? 6개월 전 제네바 회의에서 문화 제국주의라고 비판했던 그 나라가? 메일은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6개월간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효과가 있다는 것. 문화적 저항보다 교육 성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같은 주, 중국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 베이징 사범대학, 제목 한자학습 보조 도구로서의 한글 연구. 도쿄대 교수님께 6개월 전 제안하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음소를 먼저 배운 아동의 한자 병음 습득이 3.2배 빨랐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중국까지 세계가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하버드 교육대학원 200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각국 교육부 장관, 유네스코 관계자, 대학 총장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문자는 의문론 실험에 적합한가? 그 질문이 저를 한글로 이끌었고 한글은 저를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일본, 베트남, 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인도.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23개국에서 한글 교육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편성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왔습니다. 1443년 한 국왕이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목적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만든 문자가 500년 후 인류 전체를 가르치는 도구가 될 줄은.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계산의 보편 도구가 된 것처럼 한글은 발음의 보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과학의 국경은 없다. 지식은 인류의 것이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로비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케냐 교육부 차관입니다. 케냐는 42개 부족 언어가 있어요. 문해 교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글이 저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스와힐리어 화자 대상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탄자니아에서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단순히 연구자가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글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
저는 한글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영국에서, 중국에서, 프랑스에서, 케냐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도 한글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학자로서 그걸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나카무라 교수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하버드 발표가 성공적이었습니다. 23개국이 한글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2년 전 교수님이 패러다임 전환이라 하셨죠. 맞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아니, 증인이 됐습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느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깁니다. 진실은 저항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집니다. 한글은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그 재발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과학엔 국경이 없으니까요. 1년 후, UN 본부, 뉴욕.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주제 SDG 4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한 혁신적 접근. 청중석에 193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3년간 그의 연구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왔습니다. 23개국에서 검증됐고 8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글 보편문해 프로젝트의 창시자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창시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재발견자입니다. 화면에 세종대왕 초상화가 떴습니다. 진짜 창시자는 이분입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 그는 백성이 글을 배우지 못해 고통받는 걸 보고 28자의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게 목표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시간 학습, 평생 문해. 한글은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시간 학습으로 음소 개념을 습득하고 그 지식은 평생 유지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설계의 결과입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빨간 점이 아니었습니다. 초록 점이었죠.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미국, 48개국이었습니다. 현재 48개국에서 한글 기반 문해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결과는 일관됩니다. 문해율 평균 72% 향상, 교육기간 평균 60% 단축, 비용 평균 45% 절감, 청중석이 수렁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글 교재는 18페이지, 교사 훈련은 일주일, 추가 인프라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배울 수 있죠. 이건 부유한 나라만의 해법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해법입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케냐 시골 마을, 한 교실,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억, 이은, 디귿,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워요. 재미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청중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3개월 전까지 문맹이었습니다. 지금은 스와힐리어를 읽습니다. 한글로 음소를 배운 후 자기 언어 문자를 스스로 익혔죠. 이게 한글의 힘입니다. 자립의 도구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30년 목표 전 세계 문맹률 10% 이하, UN SDG 4의 목표입니다. 2015년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도구를 가졌습니다. 한글입니다. 이 도구로 우리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기립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기립박수였습니다. 193개국 대표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UN 사무총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역사적인 발표였습니다. UN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한글 보편문해 이니셔티브.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름에서 한글을 빼주세요. 대신 음소 기반 보편문해 이니셔티브로 해주세요. 한글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유엔이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복잡합니다. 왜죠?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문자를 세계에 전파하는 사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김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는 한국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인류를 위한 도구를 만든 겁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은 일본 연구자로 시작했지만 인류 교육자가 됐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수님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한국 학자가 한글이 최고라고 주장했다면 세계는 민족주의라고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학자가 데이터로 증명했죠. 그래서 세계가 과학이라고 믿은 겁니다. 교수님의 국적이 역설적으로 프로젝트의 객관성을 보증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은 그런 거죠. 3개월 후, 저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도쿄대 연구실. 3년 만에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편지 왔어요. 손편지였습니다. 봉투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도쿄대학교 교수님께.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필체가 서툴렀습니다. 아이의 글씨였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마니입니다. 케냐에 살아요. 저는 한글 덕분에 글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제 영웅이에요. 편지 하단에 서툰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마니가 쓴 거예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저는 실험 도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케냐의 한 아이가 꿈을 찾았습니다. 이게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작된 발견이 지구 반대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저는 조교를 받습니다. 답장 써야겠어. 아마니에게 어떻게 쓰실 건데요? 한글로 그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툰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니에게 너의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어.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니 멋진 꿈이야. 한글은 내가 배운 첫 번째 도구야. 하지만 이제 내 꿈이 도구가 될 거야. 많은 아이들을 도와줘. 너는 할 수 있어. 파이팅. 도쿄에서 교수님이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대 캠퍼스에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MIT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실험실의 호기심으로. 하지만 끝은 장대합니다. 세상의 변화로. 한글은 5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학자로서 그 기다림을 끝냈습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역할로, 과학자로서, 발견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음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이후 차세대 보편문의 도구 설계. 한글은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계속할 겁니다. 데이터와 함께, 진실과 함께, 희망과 함께.